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실물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입증에 더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외통위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지에 있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3차 재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처음 마주한 두 사람, 불과 3년 전에는 친밀한 대화를 나눴었죠. 하여튼 방송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가 김 씨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교환한 샤넬 구두, 가방의 실물을 확보한 상황, 공천 개입 의혹의 청탁 의혹까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건희 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판은 진행 중입니다. 명태균 씨는 법정 입장 전에는 기자들을 향해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아까 2022년 5월에는 아주 친밀하게 그런 대화도 했는데 3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실제로 명태균 이슈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예. 정말 매일매일 정치 뉴스를 정말 들썩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씨입니다. 나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명태균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JTBC에서 예전에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내가 말한 거는 지금 드러난 거 실제로 20분의 1밖에 안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요. 명태균 씨와 그런 비공개 여론조사 그리고 공개 여론조사의 대가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정황이 드러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매우 축소하고 내가 했던 부분들은 아주 작은 일이었다라는 방식으로 발언을 했죠. 실제로 민중기 특검이 58건의 여론조사를 사실은 상납했다고 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건 실제로 뭐 공포 10건 그리고 비공표 4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재판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다툼 그리고 양형, 구형 이런 것들에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1년간 비상계엄과 탄핵을 과정을 겪으면서 명태균 이슈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본인들이 살아갈 길을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은 뭔가 변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법정 상황이 중계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보내오는 그 글로만 텍스트로만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김민영 의원님, 두 사람이 눈은 마주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은 참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봤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서 굉장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허정허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본인의 뜻과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공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굉장하게 호재라고 생각했는지 굉장하게 명태균 씨의 발언을 공격 소재로 많이 삼았었는데요. 지금 와서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이 옛날에 2024년도 작년에 했단 말과 지금 다른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충분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거 좋고 지금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부안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의혹 제기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최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까요, 오늘 법정에서요? 전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이 희대의 이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의 목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목소리는 제3자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또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그리고 여사가 또 직접 전화 와서 다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영상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으면 이거는 완전 빼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의혹을 제기해서 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이런 녹취록들이 수많은 증거품들이 지금 나와서 국민 앞에 다 소상히 벌려진 게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판에서 입을 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증거물들을 정확하게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녹취록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아마 유의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김영선 씨 공천됐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씨가 당시에 위원장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녹취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란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은 좀 별로 없다.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법정 들어가면서 한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법정에서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게요. 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했다. 사실상 이게 대가가 있다. 그렇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요. 우선 윤석열 당시에 당선인 신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런데 말이 많네 당해서 이거잖아요. 예. 대선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이 있어요. 그러면 저마저도 어떤 사람을 공천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말을 잘 안 듣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자적으로 됐고 그때는 당대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론조사를 줬다는 것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했을 때 대가 관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출신이 아닙니다. 경남 거창 출신이고요. 2017년에 2018년도에 경남 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17년부터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요. 2020년에도 총선에 나가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어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속된 말로 알박기로 꽂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선 기간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4선인가 5선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과 명태균 씨가 사실상의 어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대가성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신효영 의원님 반론 듣고 넘어갈게요. 예, 사실 대가성으로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실제로 김영선 의원 고양시에서 출마했던 분이잖아요. 갑자기 차원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정황들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명태균 이슈 나오면서 드러난 게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쪽을 명태균이 가져갔잖아요. 1원도 틀리면 안 된다고 협박받으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김영선의 공천 그리고 명태균이 어떻게 그 대가를 가져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천에서의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 있고 특히 윤상현 의원이 그때 공관위원장인데 전화 받았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천 개입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렇게 공천에 개입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난받을 수가 있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재판을 통해서 소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에서 출마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부터는 경남지사 그리고 그쪽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때 현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선 대선에서 지고 나서 개항 관련해서 공천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때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해서 공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천이란 부분이 사실상 돈을 받고 주고받는 어떤 대가성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봤을 때 그 위치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부분까지 그거를
법적 잣대로 될 수 있느냐는 다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개헌 공천에 대해서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예. 특히나 김영선의 공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주둔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인이 앞으로는 공천에 개입해도 된다. 그런 사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도 두둔하기는 어려운 주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건희 씨 3차 공판이고요. 명태균 씨 말고도 관련해서 다른 증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또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도 특검은 또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지켜보죠. 그런데 오늘 오후 말고 오전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 샤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유경옥 행정관이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걸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 현장에 있던 샤넬 매장 직원이었는데 보면 유경욱 씨가 가방을 교환하면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더라. 근데 그 상대방이 목소리가 좀 걸걸한 느낌이었고 본인 판단에는 김건희 씨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진술했거든요. 김효영 의원님, 이 진술, 당시 그러면 유경욱 행정관이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바꾸러 갔다. 이런 정황에 더욱더 좀 보탬이 되는 진술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건진 법사가 이미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증언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실물까지 제출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진술은 어쨌든 부수적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더 있게, 그러니까 건진 법사의 말을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들이 수령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특검에서 어떻게 증거를 입수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공지를 했는데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나 해명을 하셔야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 그런 식으로 해명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고 법률적으로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샤넬 매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못 한대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런 물건을 보여줬다. 이런 취지로 매장 직원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샤넬백 교환하면서 결국엔 추가 결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경욱 씨가 가가지고 혼자 결제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어려우니까 현장에서의 라이브로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스피커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소리가 옆으로 유출될 수가 있는데 그 매장 직원이 걸걸한 목소리에 그 부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대조해 보니까 그 목소리가 맞더라라고 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 이런 것들에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장 직원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를 거쳐서 김건희 씨가 명품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느냐 이걸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 오늘 또 마침 오후에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통일교 측이 준 것으로 알려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의 실물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다는 건데요. 건진법사 측은 사실 앞에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지난 14일에 공판에서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줬다가 돌려받았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실물까지 특검이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기웅 의원님, 건진법사가 계속 입장을 점점 더 특검 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기는 단순한 전달자라는 측면을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선배 씨가 내가 통일교에서 받았는데 이른바 내가 가졌다. 배달 사고인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전달을 했다. 그렇다면 최종 수혜자가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책임에 관련됐을 때는 나의 어떤 책임의 부담이 좀 덜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어떻게 반발을 하고 있냐면 지금 특검이 보면 플리바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해주면 너의 어떤 죄에 관련해서는 기소할 때 형량을 좀 낮춰주겠다. 그래서 뭔가 회유한 게 아니냐 그런 쪽의 입장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통일교에서 실제로 윤모 본부장을 통해서 줬는지 여부 그 과정 속에서 건진법사가 본인이 받고
줬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부분인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실물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실물을 자기가 제출을 했죠. 근데 다만 어떤 방식, 어떤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그거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성배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납득이 되고 김건희 여사는 최종적으로 받은 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대질 신문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지난해쯤에. 네.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이 증언으로부터 다 나왔죠. 통일교로부터 처음에 목걸이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유럽 순방 갔을 때도 그 가기 전에도 비서관들이 다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예쁘셔서 이거 굳이 안 차셔도 된다. 그 일념에는 뒤에는 아마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 얘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굳이 그걸 차고 나가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예 빌렸다고 하면 돼라고 하면서 차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성배 씨로부터 중간에 전성배 씨에게 다시 돌려줬던 것은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될 경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껴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5살 우리 아이하고 삼촌하고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안 보인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눈만 가리면 본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말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권 3년이 아니었나.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을 아마 단축적으로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통일교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이런 목걸이와 또 샤넬백 등을 주었는지 그 의문이었는데 지금 오늘로서 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용감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발, 구두 밑창, 가방끈 이런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구두는 누가 신었을 것이냐 이렇게 한다면 김건희 씨가 실제 사용했다는 것도 특검이 앞으로 더 공판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 9월입니다. 경복궁을 비공개로 방문해서 국보인 근정전과 또 경회루를 둘러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경회루를 둘러본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씨가 근정전 내부에 있는 임금님의 의자라고 하죠.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 근정전 의자에 김건희가 앉았어요?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영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길게 안 의자가.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1, 2분 정도밖에. 예. 양문석 민주당 의원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정용석 사장 간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정 사장은 당시 김건희 씨의 방문 때 수행을 한 것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신혜영 의원님. 2023년 9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이날이 이제 정기 휴궁 날이라고는 합니다. 매주 화요일이 휴궁이라서. 그렇지만 일반인에게는 좀처럼 공개가 되지 않는 경회로 또 근정전, 그리고 근정전 중에서도 왕의 의자에 착석했다는 게 지금 정 사장에 의해서는 인정이 됐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인정을 한 거죠. 예. 1, 2분 정도 앉았더라도 이거는 부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서는 김건희 씨가 상황 노릇했다. 왕놀이 했다. 어자에 앉아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붕괴할 일인데요. 실제로 이 어좌는 높이가 1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여성들이 올라가기 쉽지 않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예전에 김건희 씨가 뭐 정말 힐건희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이 V0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인 야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인들의 접근도 되지 않고 실제로는 저기에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본인이 나서서 앉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파헤치는 뭔가 질의가 계속 앞으로 상임위에서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실제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추가적으로 증인 지금 요청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이슈는 계속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김경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양문석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에서 앉았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가서 앉지 않았을까 싶다. 않았더라도 1, 2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앉았다 이렇게 딱 저는 확정적으로 저 느낌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양문석 의원이 약간 넘겨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에서 확실하게 안 앉았다에 대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얼버무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앉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지엽적인 걸 수 있지만 양문석 의원이 여기에서 일개 아녀자가 국보에 앉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남자가 앉으면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거기에는 뭐 대통령이든 여사든 앉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질의 과정에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폄훼적인 어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양문석 의원과 지금 정용석 국립박물문화재단 사장과의 그 대화 논의를 봤을 때는 예. 김건희 여사가 앉았다고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정 사장의 발언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1, 2분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나오는 언론 보도들은 정 사장이 앉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종묘 차담의 논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잠시 사진을 띄워드렸지만 경회로에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과 같이 서서 그렇죠.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어작과지 논란이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가지고 뭐 이 문화재를 뭐 손을 타게 한다든가 혹은 또 앉았다든가 만약에 오후에 그런 기사들 확정적인 기사들이 나왔다면 저거 반론 보도가 나오거나 누군가가 저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가 나와서 그런 적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역사가 서려 있는 그런 물건이든 건물이든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본인이 이제 올라가서 혹여나 만약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그 물건의 어떤 훼손뿐만 아니라 국격 자체가 좀 역사 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국가를 이렇게 뭐 바라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참담하고요. 예.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참담함을 느끼시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정치권이 이게 논쟁으로 그냥 활용할 게 아니라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안 본다 하더라도 저걸 저렇게 그냥 놔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김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근데 저희가 외국 사절을 만찬장이나 또는 행사가 끝난 리셉션으로서는 국립박물관이든지 고궁을 활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있는 유홍준 박물관장 역시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재청장 시절 때는 경복궁에서 만찬을 했었습니다. G20 때도 끝나고 나서 여삽, 그러니까 영부인들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도 했었거든요.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용했는 거에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적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외국 사절을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적 의혹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저렇게 자리에 앉는다든지 저런 건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외국 사절과 어떤 행사 때문에 저 장소를 활용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경회로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2023년 9월입니다. 김건희 씨가 내부에 서서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취임 직후에 줘서 메가매직 의혹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신영 의원님,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은 왜 동행했는가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의문이 들거든요. 상당히 의문스럽죠. 예.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진이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실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인이고, 또 이제 정말 앉았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 드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배용 국가위원장, 금거북이, 그리고 손편지 이런 것으로 매간매직을 한 대표적인 상징적 김건희 씨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2011년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본인 블로그에서도 이런 어자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글과 사진으로 많이 게재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문화재청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주겠다 하면서 동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저 자리에 앉는 데 있어서 이배용 씨가 김건희 씨에게 한번 앉아보시라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 만큼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역술인인 행정관이 채용돼서 근무 중이었다. 앞서 1월에 보도 등으로 이 사실 자체는 알려졌는데요. JTBC가 단독 취재한 결과 이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역술인 행정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윤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소수 종교 담당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국회 앞에서 역술인이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소수 종교 담당. 시민사회 수석실에는 종교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민족 종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소수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죠. 저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술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 역술인이 미신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술도 일종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역술인으로서 그리고 소수 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실 안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예. 이분이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사로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자분이 찾아보니까 월급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등본상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뭐 어디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거기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일을 할 때 소수 종교를 뭐 담당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비판을 받겠지만 예.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갔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 네. 이동학 의원님, 반론 제기하신다면요? 작년 하반기에 채용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채용됐을 때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왔고 뭐 이 제보도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당시 제보 내용은 뭐였냐면 이분이 채용되는 것 자체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앞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사람들의 궁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고 안에서 내부 제보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진짜 소수 종교를 담당할 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12월 달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1월 달에 보도가 JT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미 정권이 거의 무너지는 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사실상 무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부적절한 보도가 1월 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확인도 안 해주고 정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차기 정부가 들어섰기 마지막 날까지 월급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저분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소수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했을까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좀 이어져서 예. 확실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비판을 받을 대목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이 대구 경북 뭐 인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분의 명함이 공개도 됐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문구더라고요. 사람 함부로 만날 건가?
진로 함부로 정할 건가? 실제로 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뭐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 어떤 목적으로 채용이 됐었는가 이것은 명쾌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역술인이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있다 보고요. 무엇보다도 계엄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먼저 원하는 사람 나오기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역술 관련 논란이 지난 정권에서 뭐 시설물이나 뭐 손바닥의 왕자나 등등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겹쳐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캄보디아 이슈를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지 대사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4년, 25년 만에 그 550여 건이잖아요. 감금 신고인지, 실종 신고인지, 연락 두절 신고인지, 납치된 건지 질타됐어요? 답해보세요. 감금, 납치 이걸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2024년 220건 그리고 금년 8월까지가 330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교포들 중에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한 거 맞죠?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사 대리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구체적인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납치 감금 신고는 약 100건. 여전히 피해자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 외통위원들이 직접 현지로 간 거죠. 신영 의원님, 영상을 보면 그리고 저도 계속 오전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중계를 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어떻게 됐고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무능 아니면 근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이라면 가장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프론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330건의 많은 그런 신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브리핑이 매우 취약하다.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신고 접수를 깔고 뭉갠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의 그런 지금 국정감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 만에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사건들이 감지가 되면 캄보디아 대사관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외교부에 요청을 하고 외교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었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빵 터지는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1년 넘게 사건을 안이하게 하다가 정말 많은 피해가 그동안 있었고 또 사망자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는 국민으로서의 붕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 정부 탓이다 아니면 현재 정부 탓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20대 대학생 젊은이가 8월 달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7월 달에 가족이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8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주 금요일 날 캄보디아 대사관에 밤새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대사관 문을 두드렸는데 아니 뭐 신분증이 있느냐 여권이 있느냐 해서 그 말이 길어지다가 3시 반이 지나니까 끝났다. 퇴근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거를 마침 보고 있는 한 언론에서 다시 그거를 그분 대신 얘기를 들어보고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한국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그 수많은 그 범죄자들을 전 세계를 동원해서 데려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진짜 피해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사관까지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좀 나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문전박대, 피의자, 범죄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통해서 금이 환영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야가 이 대사관의 대응을 두고 한 목소리를 질타했는데 원인을 두고는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 여야 정치적인 그런 싸움으로 좀 번지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이 당연히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 현지에 나가 있는 이 대사 직원들은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 그런 직원들을 파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현지에서도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맹점도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외교부 국정감사도 하는데 이 외교부 국정감사가 뭐 지금 대사 나가 있는 거 보십시오. 100수십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만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캄보디아 같이 이렇게 엄청난 국민 피해가 있고 이 어려운 이 여건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은 빠르게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어떤 조치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윤석열 정권 3년을 돌이켜 보면 제가 뭐 전 정권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 보복에 이 여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가짜 차량 보내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는 또 천하의 금은보화를 모으고 있었고 그리고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정이 돌아갈 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정권이 넘어오면서까지 급증해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뭐 이 여야를 탓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행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좀 시정해내고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신경이 덜 쓰여지고 있는 외교 공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여야의 대결 구도로 가는 이건 국민들은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분들 보면 전 정부 탓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탓을 합니다. 통계 수치도 계속 2024년부터 수치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고문당에서 죽은 대학생은 7월 17일 날 출국을 했고 8월 8일 날 사망을 했고 8월 14일 날 언론에 첩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 나는 겁니다. 예. 캄보디아 대사관 같은 경우는 10명 내의 소규모 공간입니다. 이런 소규모 공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 직원이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을전에서 시작해서 을전으로 끝납니다. 을전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대사가 7월 달부터 계속 공석에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없어서 우리나라 교민들과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사관들을 다 대사관이나 공사관들 다 국내로 돌이켜 왔었으면 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나태한 모습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즉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결과적인 대응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감에서는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문전박대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인사가 여기 대사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경비하고 잠시 그 소통하는 모습이 저희 CCTV로 확인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한국인이 당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통해 가지고 민원실로 안내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그 업무 시간 외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경비는 단지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노를 한 것 같은데 외교부 본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한지는 알고 계세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24시간 영사 조력이 업무 시간 외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국감 일정으로 현지에 가 있습니다. 전화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사관에서 국감 일정은 끝나고 현장으로 시차를 이동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예, 대사관에서 현지 시간으로 2시 20분경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간단하게 점심 먹고 지금은 범죄 단지가 있는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범죄 단지 가시면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실 계획입니까? 일단 범죄 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범죄 현장이 지금 운영돼 왔는지 그런 거를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안내로 보고 듣고 할 예정입니다. 예, 현지 경찰과 동행을 할 예정이다. 오늘 지금 현지 경찰이 예.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대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대응이 부실했다 등등 저희 패널들과도 여러 토론을 했는데 홍 의원께서도 외교관 출신이시잖아요. 과거에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업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게 지금 현지에서 가장 문제로 꼽힙니까? 일단 그 대사가 없어서 대응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적은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이 온라인 스캠 조직이 한국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미 2023년 하반기에 20여 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20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때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인데. 예. 근데 사실 이런 감금이나 납치나 또는 실종이나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미 작년에만 해도 200건이 넘게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 인력 증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받아주질 않을 정도로 대처 자체가 굉장히 똑바로 못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이라도 이제 대사가 와야 되는데 예. 아마 10월 중에 대사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라도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다룬 경험이 많은 대사 한 명을 임시대사로 여기 파견해서 지난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은 지금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한 것이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 당사자 본인이나 또는 한국에서 온 가족들에게 현지 대사관이 예를 들면 까다로운 신고 조건, 건물 외경을 찍어서 보내라, 구체적인 호수까지 알려줘야 한다. 허위 신고라면 이거 허위 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설명한다거나 또는 업무 시간 아니니까 다시 오라.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것. 이거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는데 개선하겠다고 오늘 답변이 나왔습니까? 예, 당연히 더욱 철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예. 다만 몇 가지는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데 국내에서 예를 들면 실종 신고 가서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그 사람을 찾았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때는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신고하는 국민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또 대사관에 직접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좀 미온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본부에서 이제 인력을 많이 증원하기로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적은 인력 가지고 지난 2년여간 대처하다 보니 우리 국민이 보기에 또 국가에서 보기에 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50건, 최근 2년간 550건이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450건이 해결이 됐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100건은 또는 이게 1대1이 아닐 수 있겠지만 100명 정도는 아직 피해 상황이라는 건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돼야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대사관의 입장은 왔을 때 문제되는 사람의 위치 있는 곳이 확인이 되면 대부분 다 문제를 해결을 했고 지금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그 신고건 대부분이
위치가 어디인지가 확인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위치를 알 수 없거나 예. 또는 위치를 말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 대부분 위치 파악이 안 돼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현장 시차를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와 연결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죄 조직들이 이미 이제 한국 또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 다른 국가로 네. 빠져나가고 있다.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이외에 다른 국가까지도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거든요. 예, 그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범죄 단지도 그렇고 지난주에 정부 대표단이 방문했던 대규모 범죄 단지도 그렇고 예. 규모가 큰 범죄 단지에 있는 인력들은 이미 대부분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현지의 그런 범죄 단지에는 그 혐의자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근국인 라오스나 베트남, 태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 밀림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또 일부는 소규모로 쪼개져서 주거단지나 호텔 같은데 그런 데 숨어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캄보디아 주변국들과도 국제공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국정감사에는 인근국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의 우리 대사들도 다 참여를 했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이 국가들은 서로 여건도 비슷하고 또 국경 간의 이동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제적인 또 다국적 간의 그런 공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웬치라고 불리는 현지 범죄 조직의 은신처로 거주지 또는 사무실로 이동하고 계신 와중에 저희와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현장 상황 생생하게 알아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캄보디아 상황이 또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변하고 있고 또 가장 또 최신의 정보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직접 홍기원 의원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은행에도 900억 원 넘게 프린스그룹에 돈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원래는 유죄가 확정이 돼야 몰수를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재판 전에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 이거 법제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신영님, 이거 일단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22대 때 여야 의원들이 8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캄보디아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또 피해자의 그런 빠른 신속,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 정쟁의 그런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한번 같이 힘합쳐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예, 이게 독립몰수제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에 있어서 그 수사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피해자하고 피의자, 범죄자하고 뒤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어떤 사람도 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는 되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가 배경이고 무대이지 본질적인 건 최상단에는 중국 조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범죄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최상단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별개로 수익을 몰수하는 예. 이 독립 몰수제 관련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모처럼 이른바 국감장에서의 싸움을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모아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상황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속보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정치고수의 맞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부동산 관련입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2차관 배우자가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민주당은 공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보유세가 오를지도 쟁점. 여야는 각각 부동산 TF와 특위를 출범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온 지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뻔합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은 바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지난 19일에 출연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면 사면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박 의원님, 이거 아마 정책 홍보 차원에서 뭐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 가서 출연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든 사실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그 허가구역의 확대 뭐 이런 것이 대폭 그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하면서 사실은 거래에 굉장히 좀 불편을 느끼는 이런 주민 불편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모르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정책이 있을 때마다 기대도 있지만 불안 심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의 효과, 성공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책은 심리인데 아니 국민께 불편을 다소 끼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 당국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국민의 심리를 건드리는 저런 설명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고 이 정책의 성공,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정책의 성공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심리를 잘 헤아리지 못한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오늘 정청래 당 대표가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질타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제 국토위원이기 때문에 바로 발언을 했고 정청래 대표는 상임위에서도 차관이 출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좀 지적하고 질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겸손한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경 차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주무부처의 제1차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주택 실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주택 정책에 상당히 그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은 진작 뭐 자신의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그런 갭 투자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행 대출 규제 이제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현찰 가지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이번 11호 대책이에요. 그리고 서울 전역과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묶어서 이제 토지 허가제로 묶어버린 거거든요. 이 초강력 규제를 하면서 진작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분당에다가 뭐 33억 5천 주고 1년 전에 산 그 아파트가 1년 만에 정확하게 실거래가가 40억이 돼버렸어요. 그게 6억 5천을 1년 만에 벌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전세 이제 끼고 전세 14억 8천 끼고 예. 이게 갭 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6억 5천을 버려놓고 자신은 그렇게 해서 6억 5천의 차익을 거둔 사람이 이번 정책 발표해놓고 그러면 내 집 마련 사다리 다 걷어찬 거 자신 뻔히 알 건데 스트레스 받고 뭐 지금 현재 집값 뭐 걱정하지 말고 예. 집값 안정되고 집값 내리면 돈 모았다가 그때 사라. 이게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예. 또 당에서 이걸 뭐 미안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질 게 아니에요. 정책 위반자 이 사람을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 사퇴까지 해야 된다. 차관을 갖다 당연 이거는 이 방송 언론 활동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유튜브 가고 예. 이런 지상파 방송에 와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그냥 국민 감정 그냥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렇게 국민 감정 그냥 쑤셔놔 버리면은 백약이 무효예요. 예. 앞에 박소연 대변인 계시지만은 저분도 지금 오늘 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이 11호 대책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 정서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식을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절대 정책이 시장을 못 이깁니다. 또 정책이 정치를 못 이겨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 사람은 경질하는 게 하루라도 빠르고 그렇게 하고 빨리 실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지금. 경질 이야기가 당내에서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는 본인은 국토부 1차관이 나가서 무엇이 국민을 정말로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발언을 했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딱 짚히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1차관의 발언을 보면 집값이 안정되면 뭐 그다음에 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철 모르는 소리 같죠. 이게 그 PIR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예. PIR 이것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인데요. PIR이 10이면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주거용으로만 다 모았을 때 내 집 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서울은 PIR이 1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저축에 마련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의 20%를 주거용으로 저축한다고 치면 제가 지금 막 따져봤더니 예. 60년 정도가 돼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요자들은 간절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런데 아무리 이 주거 안정, 주택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고 이 목표를 하더라도 차관이 안정이 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하면 20%를 60년 동안 저축을 해도 살까 말까 이 집에 대한 이 현재는 이런데 예. 한가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러므로 뭐 경질까지는 저는 뭐 좀 과하다 보고 예.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헤아리는 그러한 어떤 국민에 대한 위로 또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된다. 예. 그래서 공급 제대로 차질 없이 97 대책 공급 잘하고 연내까지 97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 세밀한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원내대표를 하셔서 많이 해보셨는데 저도 국토위원을 4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체로 공급한다 그러면 잘 믿질 않아요. 아까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97은 크게 벙벙하게 이제 뭐 공급 130만 호, 뭐 5만 호 이렇게 했지만 예. 이번에는 아마 실제적으로 어느 구 어느 동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유휴지에 몇 세대 작지만 실제로 공급이 되겠구나 우리 동네에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공급 지도를 구체적으로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예. 쉽게 얘기하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이렇게 공급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도 되겠네 한 2, 3년이라 하면 할 수 있겠네 예. 이런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는 부동산 TF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단정으로 하는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 볼 계획입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순 수석께서 지금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11호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동산이 가열 형태로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심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은 오른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고 또 문재인 정부 때고 지금도 여실없이 그게 맞아떨어지고. 이거 시중의 심리예요, 이게. 그럼 그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거 있는 건데 물론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유동성 확대라든지 일정 부분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은 부동산 또 공급 부족이 이렇게 중첩된 가운데 지금 이제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가격 급등이라는 이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갖다 그냥 놔두면은 결국은 이게 물가 인상하고 모든 거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뽑아 들은 건데 정부 정책가 초반부에 신뢰가 상실돼 버리는 그 정책 입안제를 먼저 국민들에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박순 수석 이야기대로 지난 6.27과 9월 대책처럼 135만 호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겠다. 그것도 과거의 민주당 정부 입장은 주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지금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일반 서민들의 꿈은 민간주택을 말하는 거지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든 서울시 또 경기도 이렇게 잘 강력단체하고 협조를 정부가 해가지고 짜투리탕이든 개발 가능한 그런 땅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책의 그런 규제들 이런 걸 다 풀어가지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언제 어느 때 몇 세대가 이렇게 공급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자기가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이상경 차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마디로 초강수 수요 억제 정책이야. 이거는 한마디로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 못하게 전세 끼고 사지 못하게 하고 은행 대출을 이제 묶어버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토지거래 허가 받아가지고 사고 팔고 해라. 당연히 이제 거래가 줄죠.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내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전세 매물 다 들어가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월세가 되는데 자 월세가 이게 감당이 되려면은 월세를 그러면 월세가 감당이 되려면 집값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값 악순환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상경 이 주무차관을 빨리 바꾸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민간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나마 조금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시면 김성태 대표님 같이 중량감 있는 그런 원내대표까지 하신 정치인께서 저렇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부작용 측면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진짜 그런 공포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을 성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 저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어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어떤 강력한 규제 대책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이 투기 수요가 굉장히 일어나서 정말로 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대를 진짜 아주 걷어차는 없애버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이 규제 일변도의 대책인 걸 알면서도 했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확실히 하겠다. 더 세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세제 합리화도 상황에 따라 보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이니 야당에도 부탁드리지만 뭐 공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께서 너무 공포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국토교통위를 갖다 한 10년 정도를 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건설 출신입니다. 중동 건설 현장까지도 있은 사람인데 지금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전국의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풍선 효과를 넘어가지고 이게 진공 효과로까지 이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시장 균형보다는 초양극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강남하고 마포, 뭐 성동 이런 정도는 지금 뭐 이 노도강이나 이렇게 또 서남권 이런 쪽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극소수 이 현금 부자에게는 투기의 문을 갖다 열어주고 주거 약자에게는 이걸 족쇄를 채우는 그런 형식의 불공정 규제가 돼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앞으로 더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뭐 청년, 뭐 실거주, 또 생애 첫, 그리고 비고가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까 차관의 그 발언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았는데 하나 더 그 부인의 배우자의 갭 투자 의혹 이건 어떻게 민주당에서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 사는 일인데 무슨 일은 없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벽하게 그런 걸 다 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발표될 때 그런 특수한 사례 한두 가지 서너 가지를 뽑아가지고 계속 정책의 본질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쉽게 해서 메신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제 야당이 하죠. 뭐 그건 당연히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되 또 아프게 듣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나 이 정책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책임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몇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아프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 있게 이것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내 꿈 마련의 꿈을 정말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유세, 이거 지금 여야도 어떻게 될지 관측을 서로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유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의 효과 또 시장의 반응, 동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이 세제 합리화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구체적인 세금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세의 강화와 거래세의 하락이라고 낮추는 것,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을 당연히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발언이 나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딱 떼가지고 보유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제 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성급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 엇박자가 아니라 아직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이미 보유세라는 단어가 다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시중에 이미 이 반응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인철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기재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유세 1%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또 직전에 민주당의 집권당의 민주당 그 정책위장을 하신 진성준 의원이 여전히 이번에 11호 대책에서 보유세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당 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당장 6.3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불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일단은 듣고는 가지만은 저는 내년 6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당정이 저는 보유세를 갖다 이제 더 강화하는 그런 입장의 정책을 저는 꺼내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결국은 민주당 많은 그 주택 전문가들도 부동산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 부동산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보유세는 이제 집값이 비싼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여기는 세금 많이 때려주고 그 대신 이걸 팔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양도세는 이걸 좀 줄여주자. 그게 벌써 스탠스가 서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까지 그냥 넣어버리면 너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요거는 좀 이런 추이를 갖다 좀 지켜보자 이렇지만은 보나마나 이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100% 저는 이건 돌아온다고. 하여튼 김성태 원내대표. 이건 왠가면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예, 짧게요.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을 가지고 이걸 틀어막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종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이거 실패했거든요. 두 분이 국토위원 출신이셔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자꾸 보유세에 집착해서 단편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런 공격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가지고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을 이 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요. 민주당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의 집값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강남에서 그 아파트나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왜 그분들을 우리가 죄악시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과 그 재산에 대한 그 소중한 땀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저희가 다 함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볼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민주당이 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토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고 조금 종합적으로 지켜보십시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토론을 하고요. 이거 사실 1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 에이펙 계기로 타결될까? 김용범, 김정관 두 사람이 오늘 아침에 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변인께서 방금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께 말씀. 아마 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귀국해가지고 예. 또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하게 이 부분 협의를 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을 그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기재부 장관, 구이철 장관 이런 사람들 다 갔잖아요. 갔지만은 지난번 그때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았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좀 정책을 조율해가지고 미국하고의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결론은 이제 더 앞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갖다가 예. 주장할 것이냐 그런 걸 가다듬어 가지고 다시 오늘 이제 출국을 한 건데 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제 에이펙 전에 예. 이걸 타결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한 에이펙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진핑과 트럼프가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예. 끝까지 지금 중국 측이 또 지금 상당히 보안을 좀 철저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한미 간에도 이걸 간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조율을 거쳤는데 이번에 이제 방문하는 그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과 또 산자부 장관 이런 예. 사람들이 막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오길 기대할 뿐입니다. 네. 예. 어쨌든 말씀대로 다시 긴급 출국한 것은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죠.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귀국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하게 미국의 요구 사항을 놓고 최종 요구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그 대책을 가지고 가서 최종 이제 타결을 하려고 이제 갔을 확률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다 아십니다. 3,500억 불에 대한 현금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의 여력으로 역량으로 또 일본의 경제 역량과 비교할 때 일본과 똑같이 타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미국 측이 충분히 인식하는 단계에 왔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장하는 이 펀드의 규모에서 일정 부분을 대개 대출이나 보증 뭐 이런 것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우리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예. 이것이 관건일 텐데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에이펙 전에 실무 협상을 끝내고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한 최종 타결이 되도록 노력할 텐데 이제 거의 뭐 우리의 입장이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반영된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그러한 방법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론에서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협상 때는 상당히 쪽집게 가해를 해주면서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러트릭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막상 자기들도 우리 협상단하고 협상을 마치고 나면은 트럼프하고 또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또 돌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지금 현재 이 결과를 지금 도출해내지 못하는 건데 결국은 지난번 이제 미국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했을 당시에 그때 한미 정상회담이 거의 이게 합의문도 없는데 합의서도 없는데 국가 간에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합의서도 없는데 이게 협상이 너무 잘 됐다. 협상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잘 됐다. 그렇게 해서 막연한 우리가 국민들이 그냥 안정감 기대를 갖다 다 해주고 막상 내용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낭패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 간의 정상 간의 신뢰가 없으면은 이 국가 간에는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애교예요. 애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면서도 또 엄청 많은 그 비용을 갖다 지불해야 되는 게 이게 애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야 간에 뭐 정쟁으로 삼을 일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국익적인 차원에서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이제 간시의 협상단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결과 만들어내길 바랄 뿐이죠. 지금.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결과가 너무 좋았다.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다 예상을 했던 일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 이 긴 과정을 볼 때 앞으로도 또 과정이 남아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협상의 문을 여는 분위기를 좋게 시작하는 것은 틀림없고 일본처럼 쉽게 금방 사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협상을 길게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이 점점점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국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관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만드는 예측을 뛰어넘는 전율. 운전의 즐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이오닉 6N. 겨울이니까 하이 노르디스크.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스마트 앱. 롯데 자일리톨은 올바른 치아 습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롯데 자일리톨. 2023년 9월 일반인에겐 잘 열리지 않는 경복궁 경회루 내부. 김건희 씨와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이 보입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씨에게 축하 편지와 금거부기를 건네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사진 속 두 사람의 태도, 슬리퍼와 흰 양말의 차이까지 여러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 일정 중 김건희 씨의 또 다른 행동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보이자 경복궁 중심 건물 근정전, 그 안에 자리한 왕의 의자 어좌에 김 씨가 앉았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좌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란 점에서 문화재 사유화 논란을 넘어 많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좌에 앉은 후 딱 1년 후인 2024년 9월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에서 대통령 흉내를 냈다는 이 사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어좌와 마포대교,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굿패스타! 기대해도 좋다! 어제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도
당신의 드라이빙도 당신의 모든 길이 즐거움이 되도록. Freude through dedication. 세상에 없던 편안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르무통은 세상에 없던 소재부터 만들었습니다. 가장 쾌적한 자연 소재, 프리미엄 메리노울로 만든 H1 텍스 원단. 발도 피부이기에 부드러움과 쾌적함을 그대로. 답답했던 당신의 발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수차례 요청했다. 순직 해병 특검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합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